그날 밤 내 딸이 울었다. 방문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가며 울었는데 나는 그 소리를 문 밖에서 다 들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내 주먹은 저절로 쥐어졌고 그때 나는 알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그놈이 왔다. 문신투성이 그 돼지 같은 놈이 금목걸이 걸고 배 내밀고 나타나서 내 턱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내가 그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비틀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꺾었고 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놈이 비명을 질렀다. 으악, 이 인연이 미쳤어. 미친 게 아니다. 그저 깨달았을 뿐이다. 내가 참는다고 해서, 고개 숙인다고 해서, 조용히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내 딸이 그날 밤 왜 울었는지 아나? 엄마가 짓밟히는 걸 봤기 때문이다. 엄마가 꺼져 이 모욕당하는 여자야. 걸 봤기 꼬레 거분. 때문이다. 무시해생. 엄마가 꺼져 이 30만 여자야. 원이라도 꼬레 거분. 주세요 하고 무시해생. 애원하는 그래 걸 비켜.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꺼져 이 여자야. 그걸 내 꼬레 딸한테 거분. 보여준 내 무시해생. 자신이 그래 비켜. 용서할 수 없었다. 내 이름 강서진. 32. 작은 정비소 하나 운영한다.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 하나 키우는 싱글맘이고 남편은 없다. 떠났다. 이유? 나중에 말하겠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왜 그놈의 손목을 부러뜨렸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 순간 멈추지 않았는지다. 3일 전 얘기를 해야겠다. 화요일 오전이었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내 정비소 앞에 섰고 차에서 내린 3명의 남자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들 뭔가 다르다고. 온몸에 문신, 금목걸이, 배 나온 체구. 그중 리더로 보이는 놈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시선이 불쾌했지만 나는 웃었다. 손님이니까.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놈이 턱을 들었다. 차 밑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데 봐줄 수 있어? 나는 차 밑으로 들어갔다. 서스펜션 완전히 박살, 프레임에도 금가 있었다. 수리비 만만치 않겠다 싶었다. 나와서 손 닦으며 말했다.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놈이 코웃음 쳤다. 100만 원? 그리고 옆의 놈을 보며 말했다. 야, 여자가 차를 뭘 알아? 내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지만 나는 참았다.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서스펜션이. 사장 좀 바꿔봐. 남자 사장.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사장입니다. 그놈이 웃었다. 비웃는 웃음. 아, 그래. 그럼 남편은? 없습니다. 이혼했어요. 그 순간 그놈의 눈빛이 바뀌었다. 아, 이 여자 혼자구나. 만만하네. 그런 눈빛이었다. 그래, 알았어. 그럼 고쳐봐. 근데 100만 원은 좀 비싼 거 아니야? 여자가 한 거 믿고 그 돈 줄 수 있나? 나는 부품값 설명하려 했지만 그놈은 손 흔들었다. 알았어, 알았어. 일단 해봐. 근데 진짜 내가 할 수 있어? 참아야 한다고, 손님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뭐, 어차피 급한 것도 아니고. 그놈이 어깨에 으쓱했다. 근데 진짜 여자가 이런 거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으니까. 그놈들이 떠나고 나는 작업을 시작했다. 3일 동안 차 밑에서 땀 흘렸고 손에 기름때 묻혔고 하나하나 완벽하게 고쳤다. 그런데 문제는 그놈들이 수시로 찾아왔다는 거다. 둘째 날 오후였다. 내가 차 밑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그놈들이 또 왔다. 야, 진짜 하고 있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작업 계속했다.
그런데 그놈이 쪼그리고 앉아서 내 얼굴 들여다봤다. 야, 근데 작업복 입으니까 완전 남자 같은데? 원래 이렇게 입고 다녀. 남자들 보기 창피하지 않아? 내 손이 멈췄다. 공구를 쥔 채로 옆에 있던 놈이 거들었다. 형님, 손톱 밑에 때 낀 거 보세요. 그걸로 어떻게 남자 만나요? 그래서 이혼한 거 아니겠어? 그놈들이 웃었다. 깔깔거리며 웃었고 나는 차 밑에서 주먹을 쥐었다. 떨리는 손으로 공구를 쥐었고 참았다. 그냥 참았다. 그놈들은 한 30분 있다가 떠났다. 가면서 한마디씩 던졌다. 열심히 해, 언니. 우리 차 망가뜨리면 안 돼. 100만 원 받을 만큼 잘해야 할 텐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 밑에 누워서 작업만 계속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내 딸 연아가 물었다. 엄마, 그 아저씨들 왜 자꾸 와? 차 확인하러 온 거야. 근데 차는 안 보고 엄마만 봤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셋째 날, 마지막 날이었다.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놈들 중 2명이 왔다. 리더는 없었다. 내가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 한 놈이 말했다. 근데 언니, 작업복 벗으면 몸매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손에 쥔 공구를 떨어뜨릴 뻔했다. 내 안에서 뭔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나는 참았다. 못 들은 척했다. 야, 무시하네. 칭찬한 건데. 옆의 놈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이 오시면 또 뭐라고 하실까? 그놈들이 떠나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고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된다고, 이 정도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딸이 방과 후에 정비소에 들렀다. 평소처럼 학교 끝나고 오는 거였는데 마침 그때 리더 놈이 혼자 왔다. 야, 거의 다 됐어? 네. 내일 오시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놈이 차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근데 진짜 내가 이걸 다 한 거야? 네. 신기하네. 여자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내 딸 연아가 정비소 구석에 서 있었다. 나는 딸을 봤고 딸도 나를 봤고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느꼈다. 딸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그놈이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근데 혼자 사니까 무섭지 않아? 여자 혼자서. 괜찮습니다. 뭐, 조심해. 세상에 나쁜 사람 많으니까. 그놈이 웃으며 떠났다. 딸이 내 앞으로 왔다. 엄마. 나는 딸을 안으려 했지만 딸이 물었다.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내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내가 왜 가만히 있었는지 나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나는 딸에게 말했다. 연아야, 엄마는 괜찮아. 저 사람들은 내일이면 안 올 거야. 진짜? 응, 진짜.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딸의 방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딸이 왜 우는지 알았다. 딸이 왜 힘들어하는지 알았다. 나는 문을 열 수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내가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고 내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참아야 한다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그게 엄마니까.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금 세상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여러분의 어머니를 추억하며 댓글에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효심이 꼭 전해질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고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정비소에 나왔다.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놈들과 빨리 인연을 끊고 싶었다. 차를 깨끗하게 닦고 마지막 점검하고 돈 받고 끝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오전 10시쯤 그놈들이 왔다. 3명 다. 차 다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리더놈이 차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시동 걸어보고 밑 들여다보고 한참을 확인했다. 괜찮네. 나는 안도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그럼 100만 원. 100만 원? 그놈이 웃었다. 아,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내 가슴이 철렁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품값이랑 공인비 포함해서. 근데 여자가 한 거잖아. 그놈이 내 말을 잘랐다.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알아? 50만 원 줄게. 부품값만 해도 6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 그놈이 턱을 쓰다듬었다. 그럼 증명해봐. 이게 진짜 내가 한 거라고. 어떻게 증명하나? 내가 3일 동안 차 밑에서 땀 흘린 걸 어떻게 증명하나? 제가 작업 과정 사진을. 됐어. 그놈이 손을 흔들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50만 원, 이게 맥시멈이야. 옆의 놈이 거들었다. 형님, 그것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놈이 웃으며 말했다. 여자가 한 거 믿고 돈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내 안에서 뭔가 끓어올랐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50만 원이라도 주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무너졌다. 내 자존심이, 내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놈이 다시 웃었다. 50만 원? 그놈이 옆의 놈들을 봤다. 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비싼 거 아니야? 여자가 한 거니까 불안한데. 맞아요, 형님.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와야 하잖아요. 그럼 30만 원으로 하자. 리더가 말했다. 30만 원이면 적당해. 내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30만 원. 이거면 많이 주는 거야. 원래 여자한테는 안 믿고 맡기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30만 원도 싫으면 안 줘도 돼. 그놈이 태연하게 말했다. 어차피 여자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가 또 와야 하잖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걸. 나를 가지고 놀고 있었던 거다.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 걸 즐기고 있었던 거다. 30이라도 주세요.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지만 나는 참았다. 울면 안 된다고, 이놈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내 딸 연아가 정비소 입구에 서 있었다. 학교 가기 전에 엄마한테 인사하러 온 거였는데 지금 이 장면을 전부 보고 있었다. 엄마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도, 엄마가 30만 원이라도 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내 가슴이 무너졌다. 딸이 보고 있다는 게, 딸이 지금 이걸 목격하고 있다는 게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연아야, 학교가. 하지만 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리더놈이 나와 딸을 번갈아 보더니 웃었다. 아, 딸 있구나. 귀엽네. 그놈이 딸을 보며 말했다. 야, 내 엄마 대단하다. 여자가 정비소 한다고? 신기하지? 딸이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엄마가 차를 제대로 고쳤는지 모르겠어서 우리가 지금 깎아주는 거야. 알지? 그놈이 지갑을 꺼냈다. 30만 원을 세더니 내 작업대 위에 던졌다. 건네준 게 아니라 던진 거다. 돈이 바닥에 흩어졌다. 자, 여기. 30만 원. 고마워, 언니. 그놈들이 차에 올라탔다. 시동 걸고 웃으며 떠났다. 엄마. 딸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딸에게 다가가려 했다. 연아야, 엄마가. 딸이 돌아서 뛰어나갔다. 학교 가는 방향으로 뛰어갔고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내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딸이 사라졌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30만 원을 내려다봤다. 3일 동안 땀 흘려 일한 대가가 30만 원이었고 그마저도 던져진 돈이었다. 부품값 6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다. 30만 원 적자를 보면서까지 나는 그 치욕을 감수했다. 왜 나는 그랬을까? 두려웠던 거다. 싸우는 게, 대드는 게, 목소리를 높이는 게. 혼자 사는 여자가 조용히 살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올 거라고 믿었다. 참고 살면, 고개 숙이고 살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라고 착각했다. 그날 오후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딸을 안으려 했지만 딸이 피했다. 연아야. 딸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연아야, 문 열어줄래? 대답이 없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연아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딸의 방 앞에 앉았다. 문 앞에 앉아서 딸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엄마로서, 한 사람으로서 나는 너무나도 한심했다. 내 딸 앞에서 짓밟히고 내 딸 앞에서 무너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나 자신이 용서할 수 없었다. 어느 순간 방 안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딸이 울고 있었다. 소리를 죽여가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만큼 세게 쥐었고 내 안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참아왔던 것들이, 내가 억눌러왔던 것들이, 내가 숨겨왔던 것들이 모두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분노가, 수치심이, 후회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그냥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만 흘렸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이미 망쳤는데. 내가 이미 무너졌는데.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정비소로 갔다. 어제 일을 잊고 싶었다. 그냥 일을 하고 딸이 학교 갔다 오면 잘해주고 다시 조용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오전 9시쯤 정비소 문을 열려는데 그 차가 다시 나타났다. 고급 외제차. 3명의 남자.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왜 다시 온 거지? 차는 가져갔는데 돈도 받아갔는데. 리더놈이 차에서 내려내게 다가왔다. 배를 내밀고 금목걸이 반짝이며 웃으면서. 야, 언니.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있잖아. 어제 집에 가서 생각해봤는데 그놈이 턱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30만 원도 좀 아까운 것 같아.
내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그놈이 태연하게 말했다. 30만 원 돌려줘. 생각해보니까 공짜가 맞는 것 같은데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여자가 한 거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가 또 와야 하잖아. 그럼 그게 더 귀찮은 거고.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해준 거로 하자. 그놈이 손을 내밀었다. 자, 30만 원. 빨리 내놓고. 옆의 놈들이 웃으며 거들었다. 형님,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자한테 돈 준 것도 우리가 착해서 그런 거죠. 그 순간 뒤에서 또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내 딸이 또 거기 서 있었다. 학교 가는 길에 또 들른 거였고 또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엄마가 또 짓밟히는 것을, 엄마가 또 고개를 숙이려는 것을. 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딸이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딸이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지. 리더놈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니, 내리눌렀다. 언니 30만 원. 어서. 그리고는 내 턱 쪽으로 손을 뻗었다. 내 얼굴을 만지려는 거였다. 그 순간 내 손이 움직였다.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그 손목을 잡았다. 내 손이 그놈의 손목을 잡았다. 자동으로 움직였다. 생각할 틈도 없이 내 손이 그놈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천천히, 정확하게, 관절이 꺾이는 각도로. 윽! 그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릎이 꺾였다. 그리고 나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비틀었다. 더 세게, 더 정확하게. 이 인연이 뭐 하는 거야? 옆에 있던 놈이 소리쳤다. 나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손을 놨다. 리더놈이 손목을 감싸쥐고 뒤로 물러났다. 인연이 미쳤어? 미쳤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로, 두려움으로, 온갖 감정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다른 놈이 내게 다가왔다. 너 우리가 누군지 알아?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내 딸을 봤다. 연아가 입구에 서서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보고 있었다. 연아야, 안으로 들어가. 엄마, 지금 들어가. 내가 소리쳤다. 평생 딸한테 소리 지른 적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딸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가지 않았다. 그냥 정비소 안쪽으로 들어가 구석에 섰다. 리더놈이 손목을 주무르며 나를 노려봤다. 야, 이년아. 너 방금 뭐 한 거야? 손님이 제 얼굴을 만지려고 해서요.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만지면 어때? 그놈이 비웃었다. 여자 혼자 사는데 만져주면 좋은 거 아니야? 옆의 놈들이 웃었다. 형님, 인연이 진짜 버릇이 없네요. 가르쳐줘야겠어요. 리더놈이 목을 돌리며 다가왔다. 야, 너 진짜 죽고 싶냐? 나는 뒤로 물러났다. 작업대가 뒤에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30만 원 내놔. 그리고 사과해. 죄송합니다. 뭐, 안 들려. 죄송합니다. 내가 소리쳤다. 그놈이 웃었다. 그래, 그렇지. 여자는 이래야지. 그리고는 손을 내밀었다. 30만 원. 나는 작업대 서랍을 열었다. 어제 받았던 그 30만 원이 그대로 있었다. 부품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받은 돈이었다. 돈을 꺼내 그놈에게 건네려는 순간 그놈이 내 손목을 확 잡아당겼다. 야, 근데 말이야. 그놈의 얼굴이 내 얼굴 가까이 왔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났다.
너 혼자 사는 거 맞지? 밤에 무섭지 않아? 괜찮습니다. 괜찮아. 여자 혼자 사는데? 그놈이 웃었다. 우리가 지켜줄까? 옆의 놈들이 낄낄거렸다. 형님, 그냥 우리가 자주 들를까요? 맞아. 차 점검도 해야 하고. 나는 그놈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손 놔주세요. 왜? 싫어. 그놈이 더 세게 잡았다. 야, 너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손 놔주세요. 그 순간 내 딸이 소리쳤다. 우리 엄마 놔줘요. 모두가 딸을 봤다. 연아가 정비소 안쪽에서 나를 보고 있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엄마 놔주라고요. 리더놈이 딸을 보더니 웃었다. 오, 딸이 용감하네. 내 엄마 지키려고. 그리고는 나를 놓더니 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야, 너도 나중에 크면 엄마처럼 정비소 할 거야? 엄마한테 가지 마세요. 딸이 소리쳤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폭발했다. 내가 그놈과 딸 사이에 섰다. 빠르게 본능적으로 움직였고 그놈이 딸한테 가는 걸 막았다. 제 딸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그놈이 나를 밀쳤다. 비켜. 나는 비키지 않았다. 비키라고. 그놈이 다시 밀었다. 나는 중심을 잡았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게 중심을 낮추고 밀리지 않았다. 그놈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인연 힘센데. 옆의 놈이 내 팔을 잡았다. 야, 비키라니까.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손목을 틀어서 정확하게 관절을 비틀어서 뿌리쳤다. 그놈이 악 하고 소리쳤다. 세 놈이 모두 멈췄다.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봤다. 야, 인연 뭐야? 형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리더놈이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봤다. 야, 너 운동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씨름, 유도, 뭐 했어?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딸 앞을 막고 서 있었다. 말해. 그놈이 소리쳤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까 손목 꺾는 거 봤어. 여자 힘으로 그렇게 못해. 옆의 놈이 말했다. 형님, 그냥 우리가 셋이잖아요. 2년 혼자고. 맞아. 리더가 웃었다. 그래, 맞지. 우리가 셋이고 2년 혼자야. 세 놈이 동시에 나를 둘러쌌다. 앞, 옆. 도망갈 곳이 없었다. 야, 이번엔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어. 리더가 말했다. 여자가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형님, 딸 앞에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옆의 놈이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모든 게 끊어졌다. 참아야 한다는 생각도,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무서워해야 한다는 생각도 모든 게 끊어졌다. 내 딸을 건드리면 안 된다. 절대로. 리더놈이 내 목덜미를 잡으려 했다. 나는 그 손을 쳐냈다. 빠르게, 정확하게. 그놈의 손등을 내 손날로 쳤고 그놈이 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인연이. 옆의 놈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몸을 돌리며 팔꿈치로 그놈의 옆구리를 쳤다. 그놈이 으윽 하며 뒤로 물러났다. 다른 놈이 뒤에서 나를 껴안으려 했다. 나는 뒤꿈치로 그놈의 정강이를 찍었다. 그놈이 비명을 질렀다. 세 놈이 모두 멈췄다. 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다. 야, 인연 진짜 뭐야?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리더놈이 휴대폰을 꺼냈다. 좋아. 좋아, 인연아. 너 진짜 죽었어. 형님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옆의 놈이 물었다. 그래. 인연 제대로 혼내줘야겠어.
진짜 형님 오시면 인연 완전 끝나는데요? 그러게. 우리 형님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 리더가 전화를 걸었다. 벨이 울렸다. 나는 내 딸을 봤다. 연아가 구석에서 떨고 있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연아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전화가 연결됐다. 리더놈이 말했다. 형님, 저예요. 있잖아요. 지난번에 차 고친 정비소 있잖아요. 여기 여자가 미쳤어요. 우리한테 대들고 때리고 난리예요. 네, 지금 당장 와주세요. 주소는. 전화가 끊겼다. 리더가 나를 보며 웃었다. 야, 너 30분 뒤에 죽어. 우리 형님 오시면 너 진짜 끝이야. 형님 조폭 두목이거든. 옆의 놈이 거들었다. 이 동네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너 그때 후회해도 늦어. 다른 놈이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딸 앞에 서서 그놈들을 바라봤다. 새 놈이 정비소 밖으로 나갔다. 차에 기대서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 나를 감시하듯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듯이 나는 딸에게 다가갔다. 딸을 안았다. 엄마, 우리 도망가요. 딸이 울먹였다. 도망가면 쫓아와. 그럼 어떡해요? 나는 딸의 얼굴을 들어 눈을 마주쳤다. 연아야, 엄마가 지켜줄게. 약속해. 엄마 다칠 거예요. 안 다쳐. 엄마는 괜찮아. 엄마. 딸이 내 품에 안겨 울었다. 나는 딸을 꼭 안으며 생각했다. 30분 뒤에 조폭 두목이 온다. 아마 사람도 더 데리고 올 거다. 5명, 10명, 나는 혼자다. 여자고, 정비소 사장이고, 딸 하나 키우는 싱글맘이다.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다.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다. 내 딸이 보고 있으니까. 내 딸이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할 거니까. 그렇다면 나는 싸우는 엄마를 보여주고 싶다. 무너지는 엄마가 아니라 일어서는 엄마를 보여주고 싶다. 이기든 지든 나는 싸울 거다. 나는 딸을 놓고 일어섰다. 정비소 안을 둘러봤다. 공구들, 작업대, 기름통들. 싸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았다. 그리고 작업복 상의를 벗었다. 안에 입은 검은 민소매 티셔츠가 드러났다. 팔의 근육선이 보였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춰왔던, 잊으려 했던 내 몸이 드러났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고급 세단 2대가 정비소 앞에 섰다. 차에서 남자들이 내렸다. 5명. 그중 1명이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체격이 좋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진짜 형님이 온 거다. 그 남자가 정비소 안으로 들어왔다. 나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여기가 우리 애들 건드린 데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야, 너 우리 애들한테 뭐 한 거야? 그 남자가 다가왔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딸을 뒤로 보냈다. 연아야, 저 안으로 들어가. 엄마. 지금. 내가 소리쳤다. 딸이 정비소 안쪽 사무실로 뛰어들어갔다. 진짜 형님이 나를 보며 말했다. 야, 이년아. 사과 안 하면 오늘 여기서 못 나간다. 나는 그 남자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말했다. 사과는 당신들이 해야죠. 그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뭐? 제 정비소 와서 저 모욕하고 돈 안 주고 제 딸 겁주고. 내가 천천히 말했다. 사과는 당신들이 해야죠.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남자가 웃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웃었다. 야, 이년 진짜 미쳤네. 야들아. 5명의 남자들이
동시에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것을 깨웠다. 707 특수임무대. 5년 동안 훈련받고 3번의 실전 임무를 수행하고 1번의 교전에서 살아남았던 그 시절의 나를. 손이 떨리지 않았다. 호흡이 고르게 돌아왔다. 시야가 선명해졌다. 모든 게 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놈이 내 멱살을 잡으려 했다. 나는 그 손을 잡고 비틀었다. 관절을 역으로 꺾으며 몸을 돌렸고 그 놈을 바닥에 눕혔다. 3초. 두 번째 놈이 주먹을 날렸다. 나는 피하며 옆구리를 쳤다. 정확히 갈비뼈 사이를. 그 놈이 비명을 질렀다. 2초. 세 번째 놈이 뒤에서 껴안았다. 나는 뒤통수로 그 놈의 코를 가격했다. 그 놈이 손을 놓았고 나는 돌아서며 그 놈의 무릎을 찼다. 그 놈이 바닥에 쓰러졌다. 4초. 네 번째, 다섯 번째 놈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나는 작업대 위의 공구함 뚜껑을 집어 한 놈의 얼굴에 휘둘렀다. 다른 놈은 옆으로 피하며 발로 무릎을 걷어찼다. 두 놈이 바닥에 쓰러졌다. 6초. 총 15초. 5명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졌다. 진짜 형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야, 너 뭐야? 나는 그 남자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남자가 뒤로 물러났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그 눈에 보였다. 야, 너 대체 뭐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가리켰다. 그 남자가 바닥에 쓰러진 놈들을 보더니 나를 다시 보더니 입을 열었다. 야들아, 일어나. 가자. 놈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코피 흘리고 다리 절뚝이며 하나둘씩 밖으로 나갔다. 진짜 형님이 마지막으로 나를 봤다. 우리가 잘못 건드렸네. 그리고 떠났다. 차 2대가 사라졌다. 정비소에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며 현실이 밀려왔다. 엄마. 딸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왔다. 나를 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나는 딸을 안으며 울었다. 처음으로 딸 앞에서 울었다. 두려움으로 우는 게 아니라 안도로 울었다. 그리고 후회로 울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강했는데 왜 숨기고 살았을까? 엄마 진짜 멋있었어. 딸이 울며 말했다. 엄마 진짜 강하구나. 나는 딸을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약한 척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숨기고 살지 않겠다고. 내 딸 앞에서 나는 강한 엄마가 되겠다고. 그놈들이 떠나고 정비소에는 나와 내 딸만 남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딸을 안고 있었고 딸은 내 품에서 울고 있었다.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소리를 내며 나를 꼭 안고 있었다. 나도 딸을 안으며 울었다. 안도의 눈물이었고 후회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해방의 눈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봤다. 엄마, 진짜 안 다쳤어? 응, 안 다쳤어. 진짜? 나는 딸에게 내 팔을 보여줬다. 긁힌 곳도 없었고 멍든 곳도 없었다. 봐, 괜찮지? 딸이 내 팔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한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가 저 아저씨들을 5명이나. 딸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도 몇 초 만에.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연아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근데 지금은 집에 가자.
응?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정비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딸은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마치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내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딸과 마주 앉았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이제는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연아야, 엄마가 예전에 특수한 일을 했었어. 특수한 일? 군대에서. 특수부대라고 해야 하나. 707 특수임무대라고 들어봤어? 딸이 고개를 저었다. 국가에서 아주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야. 거기서 엄마가 5년 동안 일했어. 딸의 눈이 커졌다. 엄마가 군인이었어? 응. 근데 일반 군인이 아니라 특수부대 요원이었어. 거기서 훈련받았고 실제로 위험한 임무도 몇 번 나갔었어. 그게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그때 엄마가 배웠던 거야.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런 것들. 딸이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이해가 간다는 표정이기도 했다. 그럼 엄마는 원래부터 강했던 거네? 응. 그런데 왜?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그 아저씨들한테 당하고만 있었어? 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딸이 이해할 수 있을까? 엄마가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는데? 연아, 내가 무서워할까봐. 딸이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왜? 엄마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 엄마가 위험한 사람이었다는 걸 내가 알면. 나는 말을 이었다. 내가 엄마를 무서워할까봐. 엄마를 싫어할까봐. 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바보같이. 응? 엄마가 나를 지켜주는 건데 내가 왜 무서워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강한 게 좋은데. 엄마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좋은데. 나는 딸을 안았다. 꼭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착각하고 살았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강한 걸 숨기는 게 딸을 위한 거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딸이 강한 엄마를 원했던 거였다. 내가 지켜줄 수 있는 엄마를 원했던 거였다. 미안해, 연아야. 엄마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딸이 내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엄마, 오늘 진짜 멋있었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딸이 편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없이 울지도 않고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다. 나도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속에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정비소에 나갔다. 어제 있었던 일이 꿈 같았다. 정비소 바닥에는 어제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흩어진 공구들, 엎어진 의자,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 나는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다. 하나씩 제자리에 놓으며 어제를 정리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예전처럼 조용히 살 수 있을까? 아니, 살아야 할까? 오전 10시쯤 정비소 문이 열렸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혹시 그놈들이 다시 온 건 아닐까? 하지만 들어온 건 평범한 손님이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SUV를 몰고 와서 차를 보러 온 거였다. 사장님 계세요? 네, 제가 사장입니다. 그 남자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여자라서 놀란 거였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 남자가 말을 이었다. 아, 네. 차 소음이 좀 있어서요.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나는 차를 점검했다. 엔진 쪽에서 소음이 나고 있었고 간단한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30분 정도 작업하고 나서 그 남자에게 말했다. 다 됐습니다. 벨트 장력 조정했고 이제 소음 없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얼마죠? 5만 원입니다. 그 남자가 지갑을 꺼내 5만 원을 꺼냈다. 그리고 내 손에 건네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여자 사장님이 차를 잘 아시네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생각했다. 아마 어색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네, 제가 10년 넘게 했거든요.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그 남자가 떠나고 나는 손에 쥔 5만 원을 내려다봤다.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받은 돈이었다. 던져진 돈이 아니라 손에 건네받은 돈이었다. 그날 오후 몇 명의 손님이 더 왔다. 모두 평범한 손님들이었고 나는 평범하게 일했다. 차를 고치고 돈을 받고 인사를 나눴다. 예전과 같은 일상이었지만 뭔가 달랐다. 내가 달라졌다. 저녁 무렵 딸이 학교 끝나고 정비소에 들렀다. 평소처럼 들른 거였는데 딸의 표정이 밝았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애들한테 말했어. 뭐를? 우리 엄마 진짜 강하다고. 나는 웃었다. 그랬구나. 그랬더니 애들이 다 안 믿었어. 여자가 어떻게 남자 5명을 이기냐고. 딸이 씩 웃었다. 근데 난 봤잖아. 엄마가 진짜 강한 거. 연아야, 근데 엄마 생각에는. 응? 너무 자랑하지는 마. 알았지? 딸이 고개를 갸웃했다. 왜? 자랑스러운데. 엄마도 자랑스러워. 근데 이런 건 조용히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딸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그런데 밤 9시쯤 정비소 전화가 울렸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네, 서진 정비소입니다. 상대방이 말이 없었다. 여보세요? 강서진 씨 맞습니까? 낮은 남자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조직에서 망신당한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강서진 씨가 누구인지도 알아냈습니다. 707특수임무대 출신이더군요. 이력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우리도 나름 정보력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우리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건드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다. 다른 조직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네요. 무슨 뜻입니까?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동네에 여자 혼자 사는데 조직 사람 5명을 몇 초 만에 제압했다고. 재밌는 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내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조심하세요, 강서진 씨. 그리고 딸도.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전화기를 든 채로 서 있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뭘 시작한 거지? 딸을 지키려고 싸웠는데 오히려 딸을 더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 나는 딸의 방으로 갔다. 딸이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연아야. 응? 엄마가 며칠 동안은 내가 학교 갈 때 데려다 주고 올 때도 데리러 갈게. 딸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가 내랑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엄마, 무슨 일 있지?
나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무것도 없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 누가 오는 건 아닌지, 혹시 딸이 위험한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2시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다. 제일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예전 내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다. 군복을 입은 나, 훈련받는 나, 동료들과 함께 찍은 나. 그리고 제일 밑에는 작은 금속 배지가 있었다. 707마크가 새겨진 배지였다. 나는 그 배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게 나였다. 이게 내가 숨겨왔던 나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숨기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시작됐다는 걸. 내가 싸움을 선택한 순간 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는 걸. 그렇다면 이제 선택은 하나다. 완전히 드러내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나는 배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그지 않았다. 언제든 꺼낼 수 있게 열어둔 채로 두었다. 새벽 3시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다. 거리는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조용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군가 올 거다. 확인하러, 시험하러, 아니면 복수하러. 그리고 그때 나는 선택해야 한다.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나는 딸의 방을 봤다. 문틈 사이로 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평화롭게,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걸.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다시는 숨지 않는다. 누가 오든, 얼마나 많이 오든 나는 내 딸을 지킬 거다. 그게 엄마니까. 그게 강서진이니까. 사흘이 지났다. 그 사흘 동안 나는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왔다. 정비소에서 일할 때도 계속 주변을 살폈고 밤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차 소리에도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에도 나는 깨어나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정비소는 평화로웠고 손님들은 평범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 전화가 그냥 허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냥 겁을 주려고 한 말이었을지도. 나는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딸도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었고 일상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오후 그들이 왔다. 오후 3시쯤이었다. 나는 한 손님의 차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정비소 앞에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는데 뭔가 달랐다. 저번 놈들처럼 문신투성이도 아니었고 금목걸이를 한 것도 아니었다. 깔끔한 옷을 입었고 조용했고 그래서 더 위험해 보였다. 4명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정비소 안으로 들어왔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그 남자가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나를 봤다. 강서진 씨? 나는 공구를 내려놓았다. 네, 그런데요? 얘기 좀 하시죠. 무슨 얘기요? 그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며칠 전에 여기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냥 확인하러 왔습니다. 확인? 소문이 사실인지. 그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여자 혼자서 조직 사람 5명을 제압했다는 소문이요.
나는 그 남자를 똑바로 봤다. 제가 그랬다고 해서 그게 당신들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많죠. 우리 업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적인지 아닌지. 저는 그냥 정비소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랑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상관없이? 그 남자가 웃었다. 강서진 씨, 이미 상관 있게 됐습니다. 소문이 퍼졌으니까요. 다른 3명이 정비소 안으로 들어왔다. 출입구를 막았다. 도망갈 곳이 없었다.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리더가 말했다. 그냥 확인만 하고 가려고요. 강서진 씨가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인지. 확인은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 남자가 목을 돌렸다.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죠. 리더가 손짓을 했다. 4명 중 1명이 나에게 다가왔다. 덩치가 큰 남자였는데 체육관에서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았다. 그 남자가 나를 보며 말했다. 나랑 한번 해볼래요? 나는 뒤로 물러났다. 싫습니다. 돌아가세요. 우리가 그냥 갈 것 같아요? 리더가 웃었다. 강서진 씨,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옵니다. 더 많이, 더 거칠게요. 덩치 큰 남자가 더 다가왔다. 걱정 마세요.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실력만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나는 작업대 쪽으로 물러났다. 공구들이 있는 곳이었다. 경고합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경고. 그 남자가 비웃었다. 여자가 나한테 경고를 해? 그 남자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피했다. 빠르게, 정확하게. 그 남자의 손이 허공을 가르고 나는 이미 옆으로 빠져 있었다. 오, 빠르네요. 그 남자가 웃었다. 재미있겠는데? 그 남자가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엔 양팔로 나를 껴안으려 했다. 나는 몸을 낮추며 피했고 그 남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쳤다. 정확히 갈비뼈 사이를 노려서. 윽! 그 남자가 비틀거렸다.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 남자의 무릎을 발로 차고 균형이 무너진 순간 어깨를 밀어 바닥에 쓰러뜨렸다. 5초도 안 걸렸다. 리더의 표정이 굳었다. 진짜네요. 나는 숨을 고르며 그들을 봤다. 확인 끝났으면 이제 가세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리더가 다른 2명에게 손짓했다. 너희 둘이 같이 가봐. 2명이 동시에 나에게 다가왔다. 왼쪽, 오른쪽에서 동시에 협동이 되어 있는 놈들이었다. 나는 작업대 위의 공구를 집었다. 렌치였다. 무기가 아니라 방어도구로 쓸 생각이었다. 왼쪽 놈이 먼저 달려들었다. 나는 렌치로 그 놈의 팔을 막았고 오른쪽 놈이 뒤에서 나를 잡으려 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렌치를 휘둘렀다. 오른쪽 놈의 손등을 가격했고 그 놈이 악 하며 손을 움켜쥐었다. 왼쪽 놈이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엔 주먹을 날렸다. 나는 피하며 그 놈의 팔을 잡고 비틀었다. 관절을 역으로 꺾으며 바닥으로 눌렀다. 그 놈이 바닥에 무릎 꿇었다. 오른쪽 놈이 뒤에서 나를 껴안으려 했다. 나는 뒤꿈치로 그 놈의 정강이를 찢고 뒤통수로 그 놈의 턱을 가격했다. 그 놈이 손을 놓았고 나는 돌아서며 그 놈의 배를 쳤다. 그 놈이 쓰러졌다. 2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총 10초. 리더가 박수를 쳤다. 대단하네요. 소문이 사실이었어. 나는 렌치를 내려놓았다. 이제 됐습니까? 아니요. 리더가 웃으며 정비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제 내 차례죠. 그 남자가 재킷을 벗었다. 안에 입은 셔츠가 몸에 딱 붙어 있었고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 남자는 달랐다. 아까 놈들과는 다른 수준이었다. 강서진 씨, 707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다. 저도 특전사 출신이에요.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자세를 잡았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게 중심을 낮추고 호흡을 고르게 했다. 그 남자가 달려들었다. 빨랐다. 아까 놈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빨랐다. 그 남자의 주먹이 내 얼굴을 향해 날아왔고 나는 간신히 피했다. 머리카락이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옆으로 빠지며 그 남자의 옆구리를 쳤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막고 있었다. 팔로 내 주먹을 막았고 동시에 다리로 내 다리를 걸었다. 나는 균형을 잃었다. 뒤로 넘어갈 뻔했지만 손으로 바닥을 짚고 회전하며 다시 일어섰다. 그 남자가 쫓아왔다. 또 주먹이 날아왔고 나는 이번엔 막지 못했다. 어깨를 맞았다. 아팠다. 제대로 맞았다. 그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역시 실력 있으시네요. 근데 저도 만만치 않죠? 나는 어깨를 주무르며 그 남자를 봤다. 이 남자는 진짜였다.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실전 경험도 있었다. 아까 조폭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어때요? 포기할래요? 그 남자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끝났는데요. 좋아요. 그럼 계속해 볼까요? 그 남자가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였다. 그 남자가 주먹을 날리기 직전에 내가 먼저 그 남자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낮게 들어가서 다리를 걸었고 그 남자가 비틀거렸다. 그 순간 나는 그 남자의 팔을 잡고 관절을 꺾었다. 707에서 배운 기술이었다. 정확한 각도로, 정확한 힘으로. 그 남자가 하고 신음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픈 것도 참으며 반대편 팔로 내 머리를 가격하려 했다. 나는 몸을 숙여 피했고 그 남자의 무릎을 찼다. 그 남자가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댔다. 나는 그 남자의 뒤로 돌아가 목을 잡았다. 초크홀드였다. 숨통을 조이는 게 아니라 혈관을 눌러 혈류를 차단하는 기술이었다. 10초만 버티면 그 남자는 정신을 잃을 거였다. 항복하세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 남자가 내 팔을 잡고 버텼다. 힘이 셌다. 하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더 세게 조였다. 5초, 6초, 7초. 항복합니다. 그 남자가 힘없이 말했다. 나는 손을 놓았다. 그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정비소환이 조용해졌다. 4명 모두 내게 당했다. 리더까지.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확인 끝났습니다. 이제 가세요. 리더가 천천히 일어났다. 목을 주무르며 나를 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대단하십니다. 그 남자가 말했다. 소문보다 더 세시네요.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진짜로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더 이상 안 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하겠습니다. 강서진 씨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희입니다. 그 남자가 다른 3명에게 손짓했다. 가자. 4명이 정비소를 나갔다. 차에 올라타고 떠났다. 나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렸고 손이 떨렸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며 온몸이 나른해졌다. 어깨가 아팠다.
리더한테 맞은 곳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이겼다. 또 이겼다. 그날 저녁 딸을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 길에 딸이 물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엄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나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일이 좀 많았을 뿐이야. 진짜? 응, 진짜.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어깨에 멍이 들어 있었다. 리더한테 맞은 곳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나는 긴팔 옷으로 갈아입었다. 딸이 보면 걱정할 테니까. 그날 밤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다. 강서진 씨? 네. 오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민폐를 끼쳤네요. 누구세요? 소개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더 이상 강서진 씨를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선을 그었습니다. 강서진 씨는 건드리지 말라고 이 동네 모든 조직에 통보했습니다.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강한 사람을 존중하는 건 우리의 규칙입니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그리고 강서진 씨는 충분히 강하십니다. 조용히 사는 사람을 우리가 건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조용히 사세요. 그리고 혹시 또 누가 찾아오면 연락하세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끝난 거였다. 정말로 끝난 거였다. 나는 딸의 방으로 갔다. 딸이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나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제 괜찮아, 연아야. 엄마가 지켰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다. 다음 날 정비소는 평화로웠다. 손님들이 왔고 나는 일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로 끝난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내가 강한 것도, 내가 예전에 특수부대였던 것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걸. 조용히 살 수 있다는 걸. 강하면서도 조용히 살 수 있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다. 정말로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정비소는 평화로웠고 손님들은 예전처럼 왔고 나는 조용히 일했다. 딸은 학교에서 밝게 지냈고 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다. 손님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사장님 계세요? 하고 남자를 찾는 사람이 없어졌고 내가 견적을 말하면 비싸다고 트집 잡는 사람도 없어졌다. 오히려 정중하게 대했고 내 말을 믿었고 죗값을 주고 갔다. 소문이 퍼진 거였다. 이 동네에서 여자 혼자 정비소 하는 사람이 사실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소문. 나는 그 소문이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편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됐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됐으니까. 그런데 그날 그놈들이 다시 왔다. 목요일 오후였다. 딸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었고, 나는 한 손님의 차를 고치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다. 고급 외제차. 나는 차 밑에서 나와 밖을 봤다. 그 차였다. 처음에 왔던 그 차. 3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던 그놈들의 차였다. 차에서 4명이 내렸다. 처음 왔던 3명, 그리고 1명이 더 있었다. 새로운 놈은 덩치가 컸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다. 리더놈이 정비소 안으로 들어왔다. 그 돼지 같은 얼굴, 금목걸이, 배 나온 체구. 야, 이년아. 그놈이 말했다. 기억하냐?
나는 공구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왜 왔습니까? 왜 왔냐고? 그놈이 비웃었다. 복수하러 왔지. 우리가 너한테 당한 거 다 퍼졌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가 여자한테 당했다고. 옆의 놈이 거들었다. 형님 체면이 완전히 바닥 떨어졌어요. 그래서 왔다. 리더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오늘은 제대로 혼내줄 거야. 나는 그들을 봤다. 4명. 그중 새로운 놈은 위험해 보였다. 덩치도 크고 움직임도 날렵해 보였다. 경고합니다. 내가 말했다. 지금 돌아가세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경고. 리더가 웃었다.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우리가 4명이고 너 혼자야.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참지 않는다고? 그놈이 고개를 갸웃했다. 야, 인연이 진짜 웃기네. 야들아, 인연 좀 가르쳐줘야겠다. 4명이 동시에 나를 향해 움직였다. 나는 뒤로 물러나며 작업대 쪽으로 갔다. 공구들이 있는 곳이었다. 도망가지 마. 리더가 말했다. 어차피 못 나가. 나는 작업대에 손을 짚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리더가 웃었다. 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심호흡을 했다. 깊게, 천천히. 내 안의 긴장을 풀었고, 집중했고, 내 몸이 기억하는 것들을 깨웠다. 새로운 덩치 큰 놈이 먼저 달려들었다. 빨랐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그놈의 주먹이 내 얼굴을 향해 날아왔고 나는 고개를 숙여 피했다. 주먹이 내 머리 위를 스쳤다. 나는 그놈의 배를 쳤다. 정확히 명치를. 그놈이 으윽 하며 몸을 구부렸다. 나는 그 순간 그놈의 턱을 무릎으로 가격했다. 그놈이 뒤로 휘청거렸다. 뭐야, 인연. 옆의 놈이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나는 작업대 위의 렌치를 집어 그놈의 손을 쳤다. 뼈에 직접 가격했고 그놈이 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손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났다. 리더와 나머지 한 놈이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다. 나는 작업대를 밀어 리더 쪽으로 밀었다. 작업대가 리더의 다리를 쳤고 리더가 비틀거렸다. 나는 반대편 놈에게 렌치를 휘둘렀다. 그놈이 팔로 막았지만 힘이 실린 렌치가 그놈의 팔을 타격했다. 그놈이 신음하며 물러났다. 덩치 큰 놈이 다시 일어나 달려들었다. 이번엔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나는 렌치를 바닥에 던졌다. 그놈의 주위를 흐트러뜨렸고 그놈이 잠깐 렌치를 보는 순간 나는 그놈의 무릎을 발로 찼다. 옆에서 정확히 무릎 관절을 노려서 으악! 그놈의 무릎이 꺾였다. 그놈이 바닥에 쓰러졌고 나는 그놈의 뒤로 돌아가 팔을 뒤로 꺾었다. 관절을 역으로 꺾으며 바닥에 눌렀다. 움직이지 마세요. 더 꺾으면 부러집니다. 그놈이 바닥에서 신음했다. 리더가 뒤에서 나를 껴안으려 했다. 나는 그걸 느꼈다. 뒤에서 오는 기척을. 나는 덩치 큰 놈을 놓고 뒤로 팔꿈치를 휘둘렀다. 리더의 얼굴을 가격했고 리더가 코를 잡고 뒤로 물러났다. 인연이. 리더가 코피를 흘리며 소리쳤다. 너 진짜 죽었어. 리더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칼이었다. 작은 접이식 칼이었지만 칼은 칼이었다. 칼 버리세요. 내가 말했다. 닥쳐. 리더가 칼을 들고 달려왔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서서 그놈을 봤다. 칼을 든 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707에서 배웠다. 칼을 든 놈은 항상 칼을 먼저 생각한다.
칼로 찌르거나 베려고 한다. 그리고 그게 약점이다. 리더가 칼을 휘둘렀다. 옆으로 내 배를 베려고.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칼이 허공을 갈랐다. 리더가 다시 휘둘렀다. 이번엔 위에서 아래로. 나는 옆으로 피했다. 리더가 다시 칼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나는 그놈의 손목을 잡았다. 칼을 든 손목을 양손으로 꽉 잡고 비틀었다. 707에서 배운 무장해제 기술이었다. 그놈의 손목이 꺾였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 칼을 발로 차서 멀리 보냈다. 그리고 리더의 팔을 뒤로 꺾으며 바닥에 눌렀다. 놔라고. 나는 놓지 않았다. 더 세게 눌렀다.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그냥 가실까요? 갈게. 다시는 안 오실 거죠? 안 와. 나는 그놈을 놓았다. 리더가 바닥에서 일어나 손목을 주무르며 나를 노려봤다. 하지만 더 이상 달려들지는 않았다. 야들아, 가자. 네 명이 비틀거리며 정비소 밖으로 나갔다. 덩치 큰 놈은 다리를 절뚝이고 다른 놈은 손을 움켜쥐고 리더는 코피를 흘리며 걸어나갔다.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리더가 돌아서서 소리쳤다. 야, 이년아, 우리 형님한테 말할 거야. 그럼 너 진짜 죽어. 나는 정비소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그러세요. 근데 당신들 형님이 누군지 아세요? 이미 와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리고 저랑 확인했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리더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들 형님이 저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동네 모든 조직에. 거짓말. 전화해보세요. 확인해보시고요. 나는 팔짱을 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다음엔 정말 다치실 겁니다. 리더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차에 올라타고 다른 놈들도 올라타고 급하게 떠났다. 엔진 소리가 요란했고 차가 빠르게 사라졌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다. 그리고 정비소 안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며 온몸이 나른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완전히 이긴 거였다. 그놈들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다. 속이 시원했다. 정말로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다. 그날 저녁 딸을 데리고 집에 오는 길에 딸이 물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 응? 그래. 응. 얼굴이 환해. 나는 웃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오랫동안 해결하고 싶었던 일이 해결됐어. 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거야? 응, 이제 괜찮아.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데 정비소 전화가 또 울렸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강서진 씨? 익숙한 목소리였다. 일주일 전에 전화했던 그 목소리였다. 네. 오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애들이 또 민폐를 끼쳤네요. 처리하셨습니까? 네. 그 애들 이제 이 동네에서 못 놔둡니다. 우리 조직에서도 쫓아냈고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강서진 씨가 잘 처리하셨습니다. 듣자 하니 칼까지 들고 왔다면서요? 네. 대단하십니다. 칼 든 놈을 맨손으로 제압하다니. 역시 707 출신은 다르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강서진 씨를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선을 그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조용히 사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딸을 봤다. 딸이 밥을 먹으며 나를 보고 있었다. 엄마, 그 사람들 누구야? 그냥 아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음. 나쁘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 딸이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이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중간쯤 되는 것 같아. 중간? 응. 자기 규칙대로 사는 사람들. 그 규칙 안에서는 나쁜 짓도 하지만 규칙 밖에서는 나름대로 선을 지키는 사람들. 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엄마를 도와준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왜? 엄마가 강하니까.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존중하거든. 딸이 웃었다. 우리 엄마 멋있네. 나는 딸을 안았다. 엄마보다 내가 더 멋있어. 왜? 엄마가 힘들 때 엄마를 믿어줬잖아. 그게 제일 멋진 거야. 딸이 내 품에 안겨 말했다. 엄마, 나 자랑스러워. 뭐가? 우리 엄마가 강하고 멋있고 나를 지켜주는 엄마가. 나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동안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다. 내 딸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내 딸이 나를 믿는 것.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봤다. 평범한 가족 영화였고 우리는 웃으며 봤고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영화가 끝나고 딸을 재울 때 딸이 물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응, 정말 괜찮아. 나쁜 사람들 안 와? 안 와. 다시는. 딸이 안심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그럼 다행이다. 잘 자, 엄마. 잘 자, 우리 딸. 나는 딸의 방을 나와 거실로 갔다. 창밖을 내다봤다. 거리는 조용했고 평화로웠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숨기며 살았는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숨기지 않는다. 나는 나로 살 거다. 강서진으로, 707 출신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내 딸의 엄마로. 그리고 누가 감히 내 딸을, 내 가족을, 내 평화를 위협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싸울 거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평화롭지만 단호하게.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다. 정말로 평화로운 2주였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정비소는 조용했고 손님들은 예의 바르게 왔다가 갔다. 딸은 학교에서 밝게 지냈고 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의 고요함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딸이 갑자기 물었다. 엄마, 아빠 얘기 좀 해줄래?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있었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딸을 봤다. 딸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다.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엄마가 예전에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것도 이제 알았잖아. 근데 아빠는 왜 떠났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 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이 얘기를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말해줘야 할 것 같아.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잠겨있던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엄마가 아빠를 만난 건 엄마가 707을 그만두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 그때 엄마는 작은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빠는 그 정비소에 차 수리하러 왔었지.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첫인상은 좋았어. 아빠는 친절했고, 말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엄마를 편하게 대해줬어. 그때 엄마는 그게 너무 좋았어. 707에서 5년을 보내고 나니까 평범한 게 너무 좋았거든. 엄마가 707에서 뭘 했는데? 나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다. 위험한 일들이었어. 국가 기밀 임무라서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나쁜 사람들을 잡는 일이었어. 테러리스트, 범죄자, 그런 사람들. 가끔은 다른 나라에도 갔었고, 가끔은 총을 쏴야 했고, 가끔은 사람을 다치게 해야 했어. 딸의 눈이 커졌다. 진짜? 응.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 나는 그날을 떠올렸다. 아직도 생생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은 아직도 악몽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27살 때였어. 마지막 임무였지. 국내에 잠입한 테러리스트를 잡는 임무였는데 정보가 잘못됐어. 우리가 들어간 건물에 민간인이 있었어. 가족이 있었어. 아빠, 엄마, 그리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8살짜리 딸이 있었어. 딸이 숨을 죽였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엄마는 그 가족을 보호하려고 했어. 최대한 빨리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고 했는데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이 그 딸을 인질로 잡았어.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장면이 너무 선명했다. 그 아이의 얼굴, 그 아이의 울음소리. 엄마가 선택해야 했어. 그 아이를 구할 건지 아니면 임무를 완수할 건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결정해야 했어. 엄마는 뭘 선택했어? 아이를 구했어. 나는 눈을 떴다. 총을 쐈어. 테러리스트를 쐈고 그 아이는 살았어. 임무도 성공했어. 하지만 그 순간 엄마는 깨달았어. 엄마가 이 일을 더 이상 못한다는 걸. 만약 그때 1초만 늦었어도 그 아이는 죽었을 거야. 만약 엄마가 조금만 다르게 선택했어도 그 아이는 없었을 거야.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날 밤 엄마는 결심했어. 707을 그만둔다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는 걸 엄마는 못 본다고. 딸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래서 엄마가 707을 떠났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어. 정비소에서 일하고 조용히 살고 다시는 총을 잡지 않고 그렇게 1년을 보냈을 때 아빠를 만난 거야. 그럼 아빠는 처음에는 좋았어. 아빠는 엄마의 과거를 몰랐고 엄마도 말하지 않았어. 그냥 평범하게 만나고 사귀고 결혼했지. 그리고 너를 가졌어. 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너를 뱃속에 품었을 때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707도 있고 그 무서웠던 일들도 있고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사는 거라고. 근데 뭐가 잘못된 거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태어나고 6개월쯤 됐을 때였어.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었어. 밤늦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도둑이 거실에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본능적으로 움직였어. 707 시절의 본능이. 도둑을 제압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뒀어. 3분도 안 걸렸어. 그럼 잘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아빠는 달랐어. 아빠가 그 장면을 봤거든. 엄마가 도둑을 바닥에 눌러놓고 팔을 꺾고 완전히 제압한 걸. 나는 그때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놀라움, 그 두려움. 그날 밤 아빠가 물었어. 너 대체 뭐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엄마가 말했어. 엄마의 과거를. 707에서 일했던 것도, 위험한 임무를 했던 것도,
사람을 다치게 했던 것도. 아빠가 놀랐겠다. 놀란 정도가 아니었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빠는 무서워했어. 엄마를 무서워했어. 자기 옆에서 자는 여자가, 자기 아이의 엄마가 사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무서웠던 거지. 그래서 떠난 거야? 바로 떠나진 않았어. 몇 달을 버텼지. 하지만 달라졌어. 아빠가 엄마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엄마한테 말하는 방식도 달라졌고, 엄마를 대하는 태도 전체가 달라졌어. 마치 엄마가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어느 날 아빠가 말했어. 자기는 이렇게는 못 산다고. 자기는 평범한 가정을 원했는데 엄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엄마는 뭐라고 했어? 알겠다고 했어. 미안하다고, 진작 말했어야 했다고, 숨긴 내가 잘못했다고.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가 숨긴 게 잘못이라고. 엄마가 평범하지 못한 게 잘못이라고. 나는 딸을 안았다. 그래서 아빠가 떠났고, 엄마는 너 하나 데리고 살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는 결심했어. 다시는 내 과거를 드러내지 않겠다고. 다시는 내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지 않겠다고. 그래야 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왜? 내가 엄마를 무서워할까봐. 내가 엄마를 괴물이라고 생각할까봐. 아빠처럼 엄마를 떠날까봐. 딸이 내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엄마, 나는 절대로 엄마를 무서워하지 않아. 알아. 이제 알아. 엄마가 강한 게 좋아. 엄마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좋아.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는 바보야.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나는 딸을 꼭 안으며 울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아빠가 떠났을 때도, 혼자 살아야 했을 때도, 그 모든 시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미안해, 연아야. 엄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말해줬잖아. 딸이 내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왜?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구했잖아.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딸의 얼굴을 봤다. 딸이 웃고 있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 엄마가 707을 떠난 뒤로는 연락이 없었으니까. 그 아이도 지금 나처럼 자기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나는 웃었다.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럴까? 당연하지. 자기를 구해준 사람인데.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나는 내 강함을 숨기는 게 딸을 위한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였다. 내가 또 상처받기 싫어서, 또 버림받기 싫어서 숨긴 거였다. 하지만 딸은 달랐다. 딸은 내 강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엄마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게 좋았다. 엄마,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 응, 뭐든지. 엄마는 지금 행복해? 나는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진짜? 응, 진짜.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으니까 엄마는 행복해. 딸이 웃었다. 나도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 그날 밤 딸을 재우고 난 뒤 나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다시 열었다. 707 시절의 사진들이 든 상자였다. 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봤다. 군복을 입은 나, 훈련받는 나, 동료들과 함께 웃는 나. 그리고 제일 밑에는 작은 사진 하나가 더 있었다. 내가 구했던 그 8살 아이의 사진이었다.
임무 후에 그 아이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였다. 사진 뒤에는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 딸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707에서 했던 일들이, 내가 배웠던 것들이 전부 의미 있었다는 걸. 그게 나를 괴물로 만든 게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그리고 그 강함이 이제 내 딸을 지키고 있다는 걸. 나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랍 깊숙이 넣지 않았다.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딸이 학교 가기 전에 물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물론이지. 그럼 엄마가 가르쳐 줄 거야? 나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가 원하면 가르쳐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힘은 남을 지키기 위해 쓰는 거야.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남을 해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도 엄마처럼 사람들을 지킬 거야. 착하지. 딸이 학교에 간 뒤 나는 정비소로 갔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손님들이 왔고 차를 고쳤고 일상이 흘러갔다. 점심때쯤 정비소 문이 열렸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다. 차 수리를 맡기러 온 손님이었다. 사장님 계세요? 네, 제가 사장입니다. 그 여자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네. 차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차를 점검했다. 간단한 오일 교환과 브레이크 점검이었다. 30분 정도 작업하고 나서 그 여자에게 말했다. 다 됐습니다. 3만 원입니다. 그 여자가 돈을 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혹시 여자 혼자 이 일 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여자가 이런 일 하는 거 처음 봐서. 나는 웃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더라고요. 부럽네요. 저도 제 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서. 왜요? 여자는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낫다고. 밖에서 일하면 힘들다고. 나는 그 여자를 봤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갇혀있는 느낌. 자유롭지 못한 느낌.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내가 말했다. 네. 자기 인생이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하고 싶으면 하세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여자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고맙습니다. 용기가 나네요. 그 여자가 떠나고 나는 혼자 생각했다. 내가 바뀌었다는 걸. 예전의 나였다면 그냥 웃으며 힘내세요 정도 했을 텐데 지금의 나는 달랐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딸과 저녁을 먹는데 딸이 말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장래 희망 쓰래. 그래? 뭐라고 썼어? 딸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나는 울컥했다. 그래? 응. 강하고 용감하고 남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썼어. 나는 딸을 안았다. 꼭 안았다. 이게 내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다. 돈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비싼 옷도 아니고 강함이었다. 당당함이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다. 엄마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연아야. 응, 엄마가 가르쳐 주면. 그래, 가르쳐 줄게. 천천히 차근차근.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내가 겪어온 모든 일들이 전부 의미가 있었다는 걸. 707에서의 5년도,
그 무서웠던 임무도, 남편과의 이혼도, 혼자 살아온 시간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전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 순간까지. 내 딸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이 순간까지.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그냥 강한 엄마다. 내 딸을 지키는 조용하지만 강한 엄마다. 한 달이 지났다. 정비소는 여전히 작고 손님들은 여전히 왔고 나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차를 고쳤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에 정비소 문을 열고 예약된 손님들의 차를 점검하고 점심에는 딸이 보낸 도시락을 먹었다. 딸이 직접 만든 김밥이었는데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맛있었다. 오후 2시쯤 한 여자가 정비소로 들어왔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옷차림에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다. 뭔가 고민이 있는 얼굴이었다. 사장님 계세요? 네, 제가 사장입니다. 그 여자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가끔 이런 반응을 보는 손님들이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나는 이제 당당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차 소리가 좀 이상해서요.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는 그 여자의 차를 점검했다. 엔진 벨트가 헐거워진 게 문제였고 간단히 조정하면 해결될 일이었다. 20분 정도 작업하고 나서 그 여자에게 말했다. 다 됐습니다. 벨트 장력 조정했고 이제 소음 없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얼마죠? 3만 원입니다. 그 여자가 지갑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자 혼자서. 나는 더러워진 손을 닦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나요? 처음엔 힘들었죠. 사람들이 쉽게 믿어주지 않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는 잠깐 미소를 지었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 여자가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다. 부러움 같은 것. 저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용기가 안 나서요. 주변에서 다들 반대하고 늦었다고 하고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하고 나는 그 여자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제가 뭐라고 조언할 처지는 아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도전하고 실패하는 게 나아요. 적어도 나중에 그때 해볼 걸 하고 후회하지는 않잖아요. 그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용기가 나네요. 힘내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그 여자가 떠나고 나는 혼자 작업대에 기대섰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다. 내가 저 여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신기했다. 예전의 나였다면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 거다. 고개 숙이고 웃으며 네, 힘내세요 정도만 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내가 겪어온 것들이, 내가 이겨낸 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저녁 무렵 딸이 학교 끝나고 정비소로 왔다. 요즘 딸은 학교 끝나면 항상 정비소로 먼저 왔다. 엄마가 일하는 걸 보고 싶다고 했다. 엄마, 오늘 뭐 했어? 차 몇 대 고쳤지. 너는? 나는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어. 1등 했어. 우와, 대단한데? 딸이 자랑스럽게 웃었다. 엄마가 가르쳐준 호흡법 쓰니까 진짜 좋더라.
안 힘들었어.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요즘 나는 딸에게 가끔 간단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호흡하는 법, 중심 잡는 법, 위험할 때 대처하는 법. 특수부대 훈련까지는 아니지만 딸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엄마,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진짜? 그럼 치킨. 알았어, 치킨. 우리는 정비소 문을 잠그고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딸이 내 손을 잡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이야기. 평범한 얘기들이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게 좋았다. 집에 도착해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딸이 물었다. 엄마, 행복해? 응, 행복해. 나도. 왜? 딸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그날 밤 딸을 재우고 나서 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달이 밝았고 거리는 조용했고 세상은 평화로웠다. 나는 생각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강함이 뭔지.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이기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울지 않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진짜 강함은 조용한 거라는 걸.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남을 짓밟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는 게 강한 거라는 걸. 작업복을 입고 기름때 묻히며 하루하루 일하는 것. 딸을 키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힘들어도 웃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주저없이 일어서는 것.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것. 그것도 강함이다. 나는 더 이상 내 강함을 숨기지 않는다. 작업복 아래 감춰진 근육도, 내 과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하지만 그렇다고 자랑하지도 않는다. 그냥 필요할 때 꺼냈을 뿐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고.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고. 여자는 강한 척하면 안 된다고. 나도 그렇게 믿었다. 오랫동안. 하지만 이제 안다. 조용한 건 약한 게 아니라는 걸. 조용히 강한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일어선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정비소로 갔다.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 새로운 손님이 왔고 나는 평소처럼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손님이 나를 보며 웃었다. 차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실력 좋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덧붙였다. 여자분인데도 전혀 무시 안 당하신다고. 오히려 더 존중받는다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하십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 손님의 차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차 밑으로 들어가며 나는 생각했다. 맞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자 혼자 정비소 운영하는 것도, 딸 혼자 키우는 것도, 내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전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해냈다. 넘어지고 다치고 울면서도 해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 있다. 작업복을 입고 손에 기름때를 묻히고 당당하게 서 있다. 저녁에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딸이 말했다.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뭘로? 우리 엄마 이야기 썼는데 선생님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하셨어. 뭐라고 썼는데? 딸이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보여줬다. 내 영웅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내 엄마는 영웅이다. 남들 눈에는
그냥 정비소 사장님이지만 나는 안다. 엄마가 얼마나 강한지, 엄마가 얼마나 용감한지. 엄마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준다. 나는 나중에 커서 꼭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 평범하지만 대단한 사람. 나는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왜 울어? 딸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야, 그냥. 너무 고마워서. 뭐가? 내가 엄마를 이렇게 봐줘서. 엄마를 이해해줘서.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나는 항상 엄마 편이야. 앞으로도 계속. 나는 딸을 안았다. 꼭 안았다. 이게 내가 원했던 전부였다. 내 딸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내 딸이 나를 믿는 것.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괜찮아. 정말로 이제 괜찮아.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편안하게, 평화롭게.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